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이 토큰 증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냐, 토큰형 증권이냐,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증권업계에서는 분명히 반응이 좀 뜨거운 모양입니다. 네, 실제로 증권사들이 관심이 많아서요. 예. 글로벌리 증권형 토큰 시장이 23조 원이 된다. 예.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자라고 해가지고 관심들이 많고, 워낙 관심들이 많다라고 하니까 금융감독원의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달 내로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증권사들 모아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STO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관련 내용 인포맥스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합시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KB증권의 오재영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 STO 토큰 증권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비싸서 사지 못했던 부동산이랑 이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내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오재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 토큰 증권, 말이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습니다만 이 STO가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좀 명시를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요. 예.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라 각종 비상장 주식, 채권 등을 이제 토큰화, 즉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예. 발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좀 제도를 마련한 측면인데요. 예. 이게 이제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제도권을 편입시키겠다라는 취지의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일단 토큰 증권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네. 증권의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증권으로서 이제 그 자본시장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규제 및 이제 편입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용어의 보도자료 등장한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시큐리티 토큰 하니까 그 시큐리티 토큰 그대로 번역해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이제 써왔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금융당국이 보도자료를 내고 뭔가 공식화를 하면서는 토큰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약간 이제 말의 순서를 바꾼 거죠. 예.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이다. 어쨌든 간에 형태가 무엇이 됐든 간에 증권이다라는 쪽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아마 공식 명칭을 토큰 증권이라고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자본시장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토큰 증권이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과 같은 이제 자산, 기본 자산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어떠한 발행 주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자산이든지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면 이러한 토큰화를 통해서 증권사나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각종 부동산이나 어떠한 실물 자산 이런 것들이 좀 제도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토큰 증권의 가이드라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동안 분분했던 것들을 많이 좀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이제 몇십 장 되는 가이드라인이 좀 발표됐는데요. 네. 아직도 좀 정리돼야 될 부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발행하는 주체랑 유통 관리하는 쪽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명부들을 또 관리하는 주체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서 좀 이렇게 제도화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이제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어떠한 기관이다라고 했으면 이런 것들을 발행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면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위탁을 시켜서 이런 STO를 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각종 이렇게 나눠서 좀 규제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토큰 증권 관련돼 가지고 아까 굉장히 뭐 몇십 장에 이르는 뭐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한 제가 해보니까 25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 보도 자료 같은 거 사실 잘 안 보시잖아요. 네.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 당국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 나오는 개념인데다가 여러 가지가 혼용돼 쓰이고 이 자칫 금융 당국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잠깐만 토큰 증권이라고 하고 이걸 뭔가 제도화한다라고 하니까 이 자칫 투자자들 사이에 이거 코인을 제도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익힐 것을 우려해서인지 보도 자료를 제가 봤던 보도 자료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친절한 보도자료더라고요. 보도자료 보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금융당국이 약간 비유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이해를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토큰 증권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음식을 있고 음식을 담는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다. 토큰 증권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그 그릇이 기존에는 과거에는 예전에는 그 실물 증권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전자화되면서 그 2000년대 들어가지고 다 전자증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탁결제원도 다 전자화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 나온 개념이 바로 토큰 증권이다.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음식을 담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그릇이 달라졌을 뿐이고 음식을 담을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은 어떤 그릇에 담아야지 잘 어울리잖아요. 냉면은 이 약간 녹그릇 같은 데 담아야지 그렇죠. 맛있잖아요. 예. 그런데 빵을 녹그릇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본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음식에 따라서 담는 그릇이 형태가 달라지듯이 이 새로운 신유형의 자산이 나오니까 그걸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는 것뿐이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토큰 증권 제도화하니까 코인 가자 여기와 연결되는 걸 상당히 우려한 것 같아서 한번 보도자료를 직접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뭐 일종의 디지털화된 증권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게 현재까지로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토큰 증권을 여러 가지 이제 증권의 종류 중에서 이제 구분을 해놓은 표가 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고란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음식과 그릇의 형태가 있고요. 예,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에 최근에 등장한 비정형적인 증권을 이제 토큰 증권으로 방향 설정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증권사에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각종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라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비금천 신탁 수익증권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같이 그런 실물 자산들을 관련된 수익증권이고요. 투자계약증권은 그 외에 이제 금전과 관련된 각종 권리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각종 새로운 증권 과 관련된 그런 권리들을 요 밑에 보시면 그릇, 즉 전자증권 또는 토큰 증권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한 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종 형태의 투자 가능 자산들이 토큰 형태로 지금 판매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럼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말씀 주신 토큰 증권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냥 거래되는 코인처럼 여겨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코인이라고 하죠. 암호화폐의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될 텐데요. 비트코인은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증권성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코인으로서 이 금융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증권성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하려고 하는데 보면 이제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뭐 배당을 주든지 주식을 주든지 수익 관련해서 뭐 배분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증권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의 것들로 보면 이제 지급 결제에 사용되고 명확한 사업 주체가 없거나 그런 뭐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증권성이 없다. 라고 좀 구분을 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발행자가 있다고는 보이지만 어떠한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그런 뭐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성의 논란에서는 제외되는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증권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 금융위원회가 강조한 부분의 하나가 아까 연구원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을 구분할 때 유통시장을 그러면 어디서 유통을 시키느냐. 토큰 증권의 경우에는 이거 증권이니까 허가를 받은 라이센스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국내에서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유일한 허가받은 곳은 바로 한국거래소, KRX죠. 네, 그래서 향후 이제 계획에 보면은 일단 증권사별로 장외시장으로 해가지고 각자 상품을 팔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한국거래소 산하에 뭐 이른바 디지털 토큰 증권 시장 같은 걸 이제 문을 열어서 거기에 상장시켜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인가받지 않은 거래소가 바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비트나 빗썸이라는 곳이죠. 예. 이게 정확한 뭔가 인가를 받는 곳들이 아니거든요. 증권을 위해서는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별이 되면 원칙적으로 업비트나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맞아요. 것 같긴 해요.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토큰 증권이 허용이 됐는데 증권성이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이제 증권으로 판명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 STO 제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목적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뭐 증권형으로 보이는 토큰들을 상장 폐지하겠다 예.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제도도 만들고 또 다른 이제 디지털 자산법도 만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장 폐지로 가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법 자체의 목적이 상장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시간이 좀 있고 이제 각자 좀 이렇게 지금 이런저런 토큰들이 진짜 증권성 있는지 없는지들을 좀 확인하거나 좀 구분할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뭐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네.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두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일단은 그 뭐 이렇게 다들 우려하고 있잖아요. 예. 우려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스물스물 보도가 나옵니다. 해서 야 금융당국에서 거래소 측에다가 우리 증권성이 있는 코인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시켜라라고 뭔가 지시를 내렸다거나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잇따르는 또 다른 보도가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나온 보도 같은 경우에는 닥사라고 하죠. 거래소 연합체 5개 거래소가 모인 곳에서 우리 거래소에는 증권성을 띤 코인이 없습니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모순적인 게 뭐냐면 물론 한국의 금융당국과 미국의 금융당국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미 SEC에서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별한 코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거래 상장된 것 중에 3개가 있습니다. 그 코인들이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거래소에서는 증권성이 있는 코인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서로 양쪽에서 얘기하는 말들이 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게 가이드라인이니까 가이드를 해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뭔가 이 투자자들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에는 이 증권성을 우리 기준으로 판명하는 그런 것들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우리 기준이라고. 예,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미국 기준을 대지 않고. 말씀하신 네, 대로 그래서 4월에 있었던 조각 투자에서 나왔던 뭐 증권성 관련된 것을 준한다라고 지난해 4월이었죠. 예. 그 준한다라고 해서 또 명시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예시를 들면서 뭐 사업권에 이제 뭐 지분을 갖거나 뭐 배당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쭉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길게 좀 설명은 돼 있다고는 하지만 또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조금 구체화가 좀 불분명한 것 같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친절하게 써 있다고 하는데 좀 조금 더 확실하게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토큰 증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이거를 새롭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원자재를 갖고 하던 부동산을 하던 이제 뭐 비상장 주식을 하던 워낙에 뭐
그 NFT 처음 나왔듯이 맞아요. 막 완전 새로운 개념들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ETF나 이제 리츠 같은 상품을 처음 봤을 때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던 자산들이 이제 제도권으로 증권사나 이제 말씀 주셨던 거래소 산하의 어떤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이 탄생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러한 새로운 그 상품이 나오면 또 그 활성화가 되면 또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증권사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토큰 증권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형태가 있든 아니든 간에 거래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상을 그렇죠. 대상으로 합니까? 그 결국에는 이게 유망할지에서 예. 이런 수요가 있을지 여부가 나중에 가면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지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 원자재 아니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조각 투자에서 들어왔던 뭐 이렇게 음원 이런 예, 뮤직하우의 몇 사례에서. 가지의 그런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권리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월세를 이제 주는 사람이라면 나의 월세를 주는 이 집을 가지고 토큰을 만들어서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증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가 이런 것들을 원하냐, 그리고 반대로 공급자가 이거를 쪼개서 보내고 싶으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중에 되면 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그 상품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지금 공급자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막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이게 과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굉장히 매력적인 걸까가 약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신증권도 이 카사라고 하는 곳에 좀 이런 사업을 샌드박스 내에서 사업을 해왔던 곳을 이제 인수하기도 했고요. 근데 부동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제일 수익성이 좋고 제일 좋은 물건은 국민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른바 돈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다 그냥 100억짜리면 그냥 100억짜리 그냥 혼자서 그냥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쪼개 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소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뭔가가 수단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른바 좋은 물건이 과연 아까 말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이미 다 통째로 다 갖고 가고 이 맛있는 음식이 과연 이 토큰 증권 안에 담길까? 저는 약간 이런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주체 입장에서 봤어도 이걸 쪼개놓고 판매를 불편하죠.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걷어들여서 맞아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이슈들도 사실은 지금 좀 어떻게 될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시간을 두고 좀 시장이 어떻게 조성될지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디지털화된 증권이기 때문에 디지털화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맞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도 사실 좀 명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합니까? 뭐 예를 들어 운동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없다라는 이론적으로 측면인 안 것 되는 게 같습니다. 없다?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는 다 되죠. 네. 그러니까 다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경제학자가 쓴 표현인데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겨있는 자본, 죽은 자본, 데드 캐피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게 12경원 정도 된대요. 이게 제가 이걸 본 게 19년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 불어났겠죠. 네. 이런 죽어있는 자본을 모두 자본화 시켜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금 현재 가능성인 거고요. 당장 봤을 때 이거 된다고 해서 막 토큰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토큰 증권 나왔어? 1호 나왔어? 그러면 야 따상 뭐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아마 그런 거 기대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게 연이어서 잠깐 다른 질문이긴 한데 증권사들이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기사 잠깐만 찾아봐도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증권사들이 많은 겁니까? 어쨌든 이제 새로운 금융 상품이 맞아요. 들어오고 예. 이 먹거리들을 일단은 플랫폼으로 이제 가지고 와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뭐 유지를 하고 또는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런 플랫폼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 하고 있다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증권사에서 이렇게
뭐 TF를 만드든 조직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뭐 투자로서는 수수료 가지고 이제 장사하기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토큰 증권은 결국에는 토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일종의 코인, 암호화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셉니다. 이게 안전하냐, 토큰 증권이 안전하게 거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취지고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은 모호했던 그 제도 밖에 있었던 것들을 다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법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 발행이랑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좀 안전성을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명확한 실물 자산들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토큰인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크립토 업계에서도 항상 해온 얘기가 투자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보장이 되느냐,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 기회로 만날 수 있느냐, 이런 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루나 사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떠한 좀 불편함들은 있지만 제도로 들어와서 이 시장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 그 시장을 조성하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STO 자체가 좀 의문은 있잖아요. 이게 잘 될까? 어떤 맞아요. 상품들이 될까라는 의문들은 있는데 이런 좀 플랫폼을 깔아놓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저희 처음에 ETF 시장도 작게 시작했다 나중에 커졌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볼 측면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 확실히 이제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구체화가 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립토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 최근에 1월이 되면 상당히 올랐던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 내용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렸어요.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한국은행도 속도를 좀 조절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런 금리 인상 관련된 영향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지금 비트코인만 40% 1월에 40% 올랐고요. 네. 이 비트코인 40% 올랐다는 거는 뭐 알트코인들은 뭐 50%에서 한 300%까지 올랐다는 건데요. 엄청 올랐군요. 내가 산 건 아무래도 네, 이게 보면 올해 연초에 사실 글로벌 자산 시장이 다 같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때의 트리거를 보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좀 꺾인다라는 측면이 보면서 이제 실질 금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뜨겁게 상승했던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결국에는 그 금리의 그 작년에 이제 긴축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분명히 좀 가상시장 그 가격 쪽에서도 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11월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이 15,000달러 찍을 때 보면 FTX 거래소 파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후속적으로 뭐 DCG 그룹이 막 파산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돌아서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뭐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매크로 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금의 그 상황을 그 크립토 시장이 이제 4년 주기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내렸다가 그다음에 2년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언제가 유사하냐라고 봤을 때는 2019년이랑 좀 유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 때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오른 게 끝인가 아니면 더 오를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2019년 때 보면 19,000달러가 고점이었다가 이제 정말 쭉 80% 그때도 똑같이 80% 하락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6개월 만에 12,000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락했던 폭의 거의 60%에서 뭐 50% 가까이 되돌렸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이제 15,000에서 22,000 정도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제 미 연준의 긴축이 다시 생각보다 긴축 속도를 이렇게
세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 시장은 좀 어려워지겠죠. 반대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점점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뭐 1년 이후에는 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면 조금 그 가상자산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쨌든 간에 뭔가 어떤 그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매수세가 더 세야 되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사주는 곳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지금의 상승이 야 이거 가짜다. 이거는 약간 이른바 소위 세력들이 뭔가 이걸 이제 펌핑을 시킨 거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줄 수 있는 세력 중에 기대하던 게 이제 기관 자금이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연준의 긴축을 조금 완화하는 그 움직임과 함께라고 하는데 이거 연구원이 보시기에요. 그야말로 지금 약간 폄하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펌핑에 불과하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기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면서 자금이 들어오는 건지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이게 정말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딱 들어오고 있고 이게 진짜 처음에는 사실 많이 의구심을 가졌던 게 그 FTX 거래소 관련된 코인들이 먼저 상승을 하면서 아 이거는 엑싯을 위한 펌핑이다 맞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기관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는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뭐 나름의 그런 온체인 데이터 네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큰 손이라고 하죠. 고래들이 좀 사고 있는 흔적들 이런 것들은 추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싯을 하고 싶은 입장에서도 어쨌든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옛날에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2만 달러 밑으로 가면 뭐 사겠다라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근데 가면 안 사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15,000에서 어느새 하다 이제 2만을 맞아요. 넘기면서 이제 네. 좀 매수세도 들어오고 이런 고민하다 움직임이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작년에 좀 글을 썼었는데 그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얼마 정도여야 되냐. 얼마인가요?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보면 그 글로벌 주식시장에 정말 일부분 0.5%만 나중에 그 투자 자금의 그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적어도 2만 달러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세 유입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올해 좀 이슈가 되는 게 그 월가에서 그 상반기대로 그 전통 금융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한 3가지 주체들이 뭐 또 거래소를 만든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EDXM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때 FTX 거래소 파산할 때는 진짜 뭐 이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분위기까지 갔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월가에서 새로 거래소를 만드는데 이렇게 죽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혼재된 상황이지만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은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쉬운 말로 찐반이라고 보시는가요? 지금 상승이? 저는 네, 조심스럽게 찐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찐반이냐 여부가 또 저점을 찍었다라는 거랑은 또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주기로 이제 큰 상승 있고 큰 하락 있고 나머지 1, 2년간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2015년에는 진짜 1년간 그 윈터였던 시기였고요. 네, 암흑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는 올랐다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9년처럼 좀 올랐다 내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상반기에 좀 상승하면 하반기에 좀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좀 이제 왔다 갔다 흐름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저점 확인은 한 건가요? 올해? 바닥을 좀 다졌다. 그것도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죠. 진짜 뭐 또 다른 뭐 바이낸스급의 뭐 그런 거래소 파산이 나오면 하락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워낙에 시장 그 기간이 짧아서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 옛날 때 보면 반감기 이전에 뭐 처음에 그 주기에는 300일 전에 저점을 찍었었고요. 그 2019년 전에 그때 시기에는 400일 전에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반감기가 2024년 5월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11월 15,000원이었던 저점이 500일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점을 찍었든 아니면 좀 수개월 후에 뭐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출렁이든 뭐 그런 것까지는 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 금리가 작년에 진짜 너무 높고 긴축 환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작년보다는 올해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궁금한 거 여쭤봐도 예. 될까요? 네.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비트코인 예상 가격 밴드 좀 알려주세요. 올해. 근데 저희가 또 가격 얘기를 또 회사 차원에서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2만 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제 그 시가총액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희가 이제 그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좀 한정이 돼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이제 초기고 앞으로도 이제 뭐 작년에 NFT 나오고 뭐 그 게임 쪽, 뭐 P2E 나오고 여러 가지 사용처가 나왔듯이 지금만 해도 당장 뭐 AI 쪽 이런 데서 되게 핫하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조금씩 또 다른 사용처들을 이렇게 부과를 해가면서 시장이 수요가 커지면 결국에는 이 한정된 그 공급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가격이 뭐 사실 뭐 작년만큼 높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2만에서 뭐 4만 사이 정도? 4만도 네. 훌륭하네요. 가장 높게 4만 사이 정도. 뭐 갭이 크긴 하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6만 9천에서 15,000까지 하락을 네네. 했으면 원래 저런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했으면 어느 정도는 되돌려야 한다. 네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되돌려질 수 있는지 그런 가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연구원님은 투자를 하고 계신지요? 비트코인. 네. 보통 이쪽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일반 투자자들한테 지금 사도 괜찮나요? 저 그 연말에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나쁘지 하고 않은 있습니다. 가격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살 수 있는 시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 왜냐하면 그때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 높은 거고요. 또 그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 포모라고 하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네. 내가 못 샀더니 간다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지금 사면 고점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굉장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구원님의 답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다들 고민하지 않고 살 때쯤 되면 또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또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게 합니다. 재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시세가 나쁜 것은 아니다. 네. 인간 지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께 그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얘기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여쭤보십시오. 마음껏.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 이른바 흔히 그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네. 이제 뭐 3월에 예정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일단 스테이킹 시켰던 물량을 이제 뺄 수 있게 되니까 그거 매몰 압력이 돼서 좀 약간 악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분명히 있는데 그 작년에도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이 되게 시장을 한 달간 견인했던 흐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매몰 얘기는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더리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 가치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되고 나서는 오히려 좀 가격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되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한 기대감을 시장을 좀 견인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3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월 이후에는 좀 가격이 조금 약간 매물 압박에 떨어질까요? 그게 제 생각에는 시장이 그때 어떤 분위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다. 사실 뭐 시장이 좋으면 그거를 이렇게 굳이 매물로 나눠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비트코인 또 약간 또 악재가 또 나오는 게 이 시장에 뭐 늘 있던 악재였던 마운트 곡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어렵죠. 작년에 시장을 또 출렁이게 했었던 게 마운트 곡스고요. 이 마운트 곡스도 사실 또 시기가 3월인가요? 또 3월이 되게 다 이렇게 좀 모이는 시기긴 합니다. 그래서
마운트복스 얘기는 워낙에 이전부터 이슈였던 것 같고 분명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풀리는 물량도 너무 많고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시장을 이렇게 뭐 덤핑 시킨다 뭐 이런 것까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매물로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악재로 작용을 해서 그 뭔가 저점 확인을 요 즈음에 하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올해 저점 확인을?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때 시장 분위기를 봐서 시장이 작년에 제일 우려됐던 게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 물량이 나오면 바로 던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만약 올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원만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이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연구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시장 분위기라고 하는 건 그 연준의 뭔가 스탠스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있고 매크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 일단은 매크로 환경에 좀 가장 워낙에 작년에 좀 하락했었던 요인들이 이제 두 개가 혼재되어 있었긴 했는데 최근에 가격을 올렸던 건 거의 매크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로 봤을 때는 이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연준의 긴축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뭐 위험 자산이 이제 나스닥 이런이나 뭐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도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이 걱정하던 게 이제 경착륙이라서 이제 경착륙 얘기가 막 나오다가 최근에는 연착륙으로 바뀌었다가 아주 최근에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노 랜딩이라고.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이라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은데 연구원님도 이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그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 입장인가요?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 저희 센터도 경기 침체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미 이제 시기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시기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선행 지표들로 보면 그 보통 기준선 10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경기가 꺾이는 것들을 보는데 이게 뭐 거의 지금 8개월에서 10개월 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건 되게 뒤늦게 정의가 되는데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가 지금 이든 아니든 거의 침체에 준하는 상황이 지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경기가 좋아서 지금 시장이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지나고 있다. 라고 좀 보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증권의 오재영 연구원과 함께 오늘 토큰 증권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